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새해 첫 출근,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연말에 인사발령 등으로 부서나 업무 등 변화가 생긴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 더 힘찬 첫 출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새해 첫날부터 이웃나라 일본에서 강진 소식이 전해지고요. 우리 강원과 경북 해안 일부까지 지진 해일이 도달했다는 걱정스러운 뉴스가 전해졌죠.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요. 처음 도달한 지진 해일보다 파고가 높은 해일이 뒤이어 밀려들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추가적인 여진이나 지진 해일 소식 등에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1시간 만에 우리 해안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를 보니까 평소 이에 따른 매뉴얼 같은 걸 잘 대비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올해도 크고 작은 자연재난 소식 많이 전해질 텐데요. 새해 첫날부터 경각심을 갖게 한 뉴스를 통해서 미리 예방할 건 예방하고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지진 해일처럼 올해 우리가 넘어야 할 국제사회 경제 많은 파고들도 평소에 그 경고음들 잘 새겨듣고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새해에 함께 시작해보면 좋을 친환경적인 토종 씨앗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또 올해 텃밭 농사 계획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을 받고 싶은데 약간 목소리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말씀하시기 전까지 몰랐는데. 코맹맹이가 돼가지고. 네.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약간 코맹맹이가 됐습니다. 예,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이 이거 또 아프리카인데. 네. 아프리카에서 K 라이스벨트 이 참여국이 늘고 있다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프리카와 K 라이스벨트. 네. 이게 미국의 옥수수 벨트처럼 벼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지역이 생겼다는 건가요? 네, 일단 그게 최종 목표고요. 지금은 일단 벼 종자 보급을 먼저 하고 있다고 합니다. K 라이스 벨트, 그러니까 한국형 쌀 생산 벨트인데요. 처음에 7곳이 참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참여 국가가 10곳으로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싶어요라는 나라가 8개 국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선 당초 계획이었던 7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가나, 기니,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이렇게 6개 나라에서 총 재배 면적 300헥타르에서 벼 보급 종자 2,040톤을 시범 생산하세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재배 면적이 410헥타르 넘어서면서 종자 생산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냐는 올해부터 종자 생산에 들어가고요. 후발 주자로 합류한 기시니사우 이 나라와 세라리온, 코트디부아르가 내년부터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7개 국가가 2027년부터 연간 벼 종자 1만 톤을 보급하게 되고요. 쌀 216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려 3천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해결될 과제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국가마다 이 종자 보급 체계가 다르고 생산 여건도 다르고요. 또 언어도 다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종자가 보급된 농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거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발 양파 대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양파 수출의 절반 이상 책임진 나라가 바로 인도인데요. 국내 공급이 부족하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하던 걸 다 국내로 돌렸기 때문에 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양파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총선에서 세 번째 집권을 노리고 있는 나린드라 모디 정부가 민심 확보를 위해서 자국민 박살 지키게 나섰고요. 결국 이웃 국가 물가가 오르게 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아시아 지역의 양파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에서는 소매전 기준해서 가격이 최근에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고요. 네. 방글라데시도 지난달 킬로그램당 우리 돈 1,500원에서 거의 3,000원까지 2배,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뭐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디브 등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도 양파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올 여름에 섭씨 50대 육박하는 폭염, 가뭄 때문에 인도 양파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요. 인도 내에서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지난달 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5%로 8월 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 뭐 안 오른 나라가 없네요, 물가가.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요리에 양파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네, 우리 인도 하면은 카레. 예, 맞아요. 카레. 네, 거기 굉장히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예. 이 주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왜 김장철에 배추 가격, 무 가격 네. 보고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도는 그 양파 가격 보고 하는데요. 물론 인도 국내 소비자들이 양파 가격 많이 올라서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수출 물량을 모두 내수용으로 바꿨고요. 네. 그러자 인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양파 수출국이니까 다른 나라들 수입 국가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특히 연간 수출량이 250만 톤인데 이 중에서 50%를 아시아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스탄 일간지는 카레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그 샤프란을 이용한 네. 쌀 요리 여기에도 네. 양파가 들어가고 네팔에서는 칠리 치킨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새우가 들어간 반죽 요리 여기까지 양파가 안 들어간 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입선을 다변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중국, 이집트, 터키 이런 데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산 양파 가격이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저장성 가격이 좋았네요. 네. 인도가. 그런데 다른 지역은 좀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선 그래요? 떨어지고 그래서 예. 인도산 양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까지 양파 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3선을 노리기 때문에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양파 수출을 풀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공용 쌀 품종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기존 쌀에 비해서 수확량이 월등히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와 함께 제2전농, 우리 지금 이제 농협에 해당하는 조직인데요. 네. 여기에서 외식 가공용 쌀 품종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이 새 품종을 생산한다면은 기존 쌀 대비 수확량이 20%나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수학 가공용 수에 맞는 벼 신품종 JR1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전농 측은 뭐 중식이나 외식 가공용 쌀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학성, 재배 용이성 이런 것들이 과제로 지적이 됐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10에이커당 이제 일반적으로 질소비를 주고서 키우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663kg 정도 수확이 되고 그리고 비를 조금 더 많이 주면은 네. 767kg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쌀 품종보다는 이렇게 되면 20%나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복, 이 도복이 뭐냐면 예. 벼 알이 숙성이 됐을 때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는 현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안 쓰러져요. 네, 이거는? 맞아요. 오. 보통 이제 벼가 익으면 무거우니까 네. 혹시 이제 피해가 있으면 쓰러지죠. 맞아요. 예, 근데 예. 그게 잘 안 쓰러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품종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전농 측은 올해 더욱더 넓은 지역에서 시험을 마친 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서고요. 2028년까지 1000헥타르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스타트 기업이 토마토 수확 로봇을 개발했어요. 야, 로봇. 네. 요즘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예, 예. 일단 이제
단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로봇을 활용해서 수확을 한다고 하니 또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스타트업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 재난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수확 로봇을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농업부는 남부 지역에 약 4,000에이커 규모의 온실속 토마토 가운데 지금 전쟁 때문에 70%를 수확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마토가 굉장히 인기 있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20kg 정도 토마토를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20kg는? 그렇죠. 저는 1kg도 안 먹을 거. 모르는구나. 네. 왜냐하면 막 파스타도 스파게티 그쵸. 맞아요. 그런 데 들어가니까. 네.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메터모션이라는 업체에서 수학 로봇을 개발했고요. 이걸 인공지능과 3천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잘 익은 토마토를 식별을 하고 수확하는 작업을 로봇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토마토 덩굴 줄기 사이를 이동하면서 이 과일 하나하나를 스캔해서 잘 익은 토마토를 식별해서 로봇팔이 이걸 직접 흠집 나지 않게 잘 따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 실제 사람들이 가서 노동하는 것보다 시간을 80% 절감할 수 있고요.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측 관계자는 수확 로봇은 숙련된 작업자만큼 빠르게 토마토를 수확하고 최종 결과물을 봤을 때 사람보다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돼. 저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안 돼. 점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수확 로봇이 토마토를 수확할 때마다 어떤 무게의 토마토를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다 이제 결국 빅데이터 통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상처나지 않게 좋은 토마토를 고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조만간에 AI를 일부 조정해서 토마토뿐만 아니라 오이, 가지 이런 다른 채소도 수확이 가능하도록 로봇을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로봇이 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식품 라벨이 이 음식물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유통기한, 판매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 판매기한, 소비기한. 예.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나? 그래서 결국 식품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퍼듀대학교 식품수요 분석 지속가능성 센터가 미국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약 60%가 소비기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식품 품질 유지 기한을 섭취 안전 기간으로 또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식품 기한을 표기한 라벨은 권장 소비 기한, 유통 기한, 소비 기한, 냉동 기한 등이 있는데 많아라. 네. 네. 어쨌든 이 모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니라 품질을 그냥 잘 유지하는 그러니까 섭취해도 괜찮다. 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이끈 조셉 교수는 미국의 이런 혼란스러운 식품 섭취 기한 표기법 때문에 해마다 무려 50만 톤의 멀쩡한 식품들이 버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도 미국의 조사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생산되는 식품의 30에서 40%가 버려지는데 이 중에서 7%가 식품 라벨 기한을 혼동해서 사람들이 버리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려면 정부가 식품 납작 표시 기준을 딱 뭔가 하나로 좀 정립을 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시행 안 하고 있다 시행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되겠네요. 지금 1월 2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품질 유지 기한에 가까운 그 미국의 소비기한과 달리 우리나라의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더 좋네요. 네,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품질 유지 기한에 가까운 미국의 소비 기한과 달리 우리나라 소비 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이고요.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것은 영업자 중심의 제도인 유통 기한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을 착각해서 발생하는 그래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건데요. 낙농
유업계는 제품 보관 환경 개선을 거쳐서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식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유 낙농 유업계는 한참 멀었네요. 네. 2031년. 네. 일단 좀 잊고 살겠습니다. 네.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간절하면 받으십시오. 세뱃돈 주실 겁니까? 같이 주고받을까요? 아껴두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뭐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정식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관장님? 네, 청취자 여러분 총룡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누구나 또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이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또 빌고 또 다짐도 하실 텐데요. 텃밭 농사와 관련해서도 새해 소망 하나씩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매년 이제 계속되는 새해 화두가 있는데요. 네. 기후 변화 관련된 일입니다. 예. 기후 재앙이라는 말도 표현되는데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농사는 어떻게 또 대처해야 하고 또 기후 변화에 농업이 또 미치는 영향이 또 크거든요. 그것을 줄이는 것이 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이야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예. 좀 뭐랄까요? 저도 이제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다가 달라졌다. 수온이 달라졌나요? 수온도 달라지고 물고기도 뭐 예를 들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네. 예. 그렇죠. 좀 멋진 새해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기후 변화 같이 고민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농사는 밭을 초록으로 물들여서 이렇게 온난화가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렇죠. 예. 탄소 수확하는 일이긴 하지만 억울하게도 온난화로 인해 피해를 또한 가장 심하게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피해 받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탄소를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수확하는 방법 그리고 기후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거를 실천해야 할지 뭔가 구체적인 네. 그 실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작물로 밭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갈지 않거나 또 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농사를 짓고 또 빗물을 모아서 빗물 저금통도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시판하는 농업 자재 가운데서 땅에 퇴적되어 보존되어야 할 그 이끼라든지 야자 껍질이 이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서 쓸 계획입니다. 대신에 텃밭 나오는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또 활용한 퇴비도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 지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토종 작물로 심고 가꾸는 이유도 토종은 우리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후 변화에 적응해 왔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앞으로 닥칠 기후 변화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서 재배를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는 일이 또 토종 씨앗의 보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오늘은 먼저 그 퇴비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퇴비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부 이제 사서 이렇게 쓰기도 하시지만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사실은 자재는 주변에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퇴비를 만들 재료들은 이제 재료들이 준비되면 그 발효를 시키는 주인공들은 미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것들이 모두 퇴비의 재료인데요. 이런 재료들이 버려지면 각 지자체에서는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퇴비나 사료로 이렇게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재활용되기보다는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입니다.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는 일은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온난화가스 배출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가능하면 텃밭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텃밭에서 하려면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네. 예. 퇴비를 만들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넓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평에서 2평 정도? 네, 이 정도면 되는데요. 네. 대신에 그 공간을 세 곳으로 구분해서 마련을 합니다. 재료를 모으는 공간, 발효시키는 공간, 다 발효된 퇴비를 모아둘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구분을 딱 해놓고. 그래서 이제 나무나 또 벽돌로 이렇게 칸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가 들어가지 않게 지붕을 씌워서 그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밭 한켠에 야적을 해도 됩니다. 대신에 땅이 약간 올라간 곳에 만들어서 그 모아놓은 곳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또 비가 들이치지 않게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로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공간을 만들고 구분을 하고 또 이제 재료를 모으는 공간 이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재료를 모으는 것은 낙엽, 볏짚, 왕겨, 재와 같은 탄소질 재료들을 보관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한참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낙엽들을 많이 쓸어서 이렇게 모아두죠. 담아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가져다 두셔도 좋고요. 밭에서 나온 그런 이제 뭐 고추대라든지 콩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아놓습니다. 물이 닿지 않는 곳에 오래 보관이 가능한데요. 골판지로 된 종이박스도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종이박스.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거든요. 그래요? 네. 예. 발효시키는 공간에는 우선 이렇게 탄소질 재료를 두툼하게 깔고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질소질 재료가 생길 때마다 위에 고루 편 다음에 다시 탄소질 재료로 덮어주고 물을 뿌려서 충분히 적셔줍니다. 예. 재료들이 너무 성기게 쌓이면 밭에서 나오는 주변에 흙을 조금 올려줘서 재료들이 좀 눌려지도록 하고요. 흙 속에 있는 또 미생물도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합니다. 발효시키는 칸도 천막으로 덮어서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거나 비가 와서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네. 처음에는 높이 쌓는 것 같아도 발효가 진행되면서 금방 푹 가라앉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질소질 재료가 생길 때마다 탄소질 재료와 이 질소질 재료를 시루떡 만들듯이 켜켜이 쌓아 나가면 쌓고 이렇게 밑에는 발효가 완성된 것들이 만들어지고 중간에는 진행 중이고 위에는 최근에 쌓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발효가 진행 중일 때는 열이 발생해서 새벽녘에 나가보면 태빛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 났는 것처럼요. 네. 불이 난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60도 정도로 이렇게 발효열이 생깁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 발효가 완성이 됐는지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점이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완성됐다를? 완성된 것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기를 해서 이렇게 보면 그 완성된 퇴비들은 형태가 없어집니다. 모양이 형태가 없어지고 색도 흑갈색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흙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네. 와, 그래서 신기합니다. 완성된 것들은 두고 일단 발효 중인 것 중에서 위에서 있는 적어도 이제 덜 된 것들은 옆에 세 번째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서 다시 그쪽을 발효 공간으로 쓰고요. 그리고 원래 썼던 완성된 것들은 이제 두 번째 칸에 그대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 많은 재료를 들여서 만든 거름이 완성되면 좀 기분도 좋지만 사실은 그 재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거름량은 굉장히 적은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쌓아뒀을 때 쫙 가라앉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양으로 주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주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름은 귀한 것이고 너무 또 아껴서 사용해야 할 재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도 산골에도 상수도가 들어오는데요. 너무 많은 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작물이 활용하지 못한 거름은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마실 물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귀한 거름 조금밖에 안 나온 귀한 거름을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물을 오염시킬 줄은 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 우리 씨앗 얘기도 하지만 토종 씨앗 지키는 거나
또 마실 물 생각해서 뭔가 바꿔야 되는데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퇴비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재료에 있는데요. 네. 먼저 탄소질 재료로 보면 솔잎이라든지 은행잎과 같은 침효수 잎이라든지 네. 네. 톱밥이나 대패밥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 발효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질소질 재료 가운데에서는 짠 것과 신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것과 신 것이 뭐예요? 질소질 재료. 짠 것은 아무래도 소금기가 많은 뭐 곡물 재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신 것은 뭐 귤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동물성으로 뭐 동물성인 뼈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효가 잘 안 되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072 하나님이 기후 변화의 심각함을 느끼는 초보 도시농부입니다. 퇴비, 늘 버려지는 음식물 활용 방법이 궁금했는데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훌륭한데. 네. 네, 근데 072 하나님 질소질 재료가 하는데 짠 것과 신 것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잘 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사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1122님, 오래된 발효액을 버리기는 아까운데 이거 비료로 이용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발효 액기스 그러니까 액비를 만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버리기는 아까운데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부패한 냄새하고 발효가 된 냄새가 좀 다르거든요. 네, 발효된 냄새는. 네, 발효된 냄새는 약간 꼬리꼬리하긴 하지만 신경을 자극하는 냄새는 안 나요. 근데 좀 냄새가 꼬리꼬리하면서도 신경을 자극하는 냄새가 이런 난다. 느낌이요? 네, 그러면 네. 상한 거니까요. 네. 이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죠. 네. 예. 1567님, 지난번에 차풀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차풀은 씨앗으로 심어주나요? 또한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차풀 씨앗은 식용을 하지 않고요. 네. 차풀 전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를 이렇게 우리 녹차 덮듯이 네. 덮어서 차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풀은 보통 이제 모종이나 이런 데서 팔지 않기 때문에 씨앗으로 직접 이렇게 파종하면 되고요. 근데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씨앗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 계속 또 차풀이 나옵니다. 한 번만 잘 심어놓으시면 계속 알아서 잘 자라는. 예, 알아서 잘 자랍니다. 3524님, 저희 텃밭은 나무가 많아요. 이 나무가 많으니 그늘이시죠. 그러면 혹시 그늘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내주셨네요. 네, 작물들이 그 햇빛을 이용하는 정도가 전체 햇빛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광합성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5%. 별로 생각보다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발전소가 12%인가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보다도 적은 양의 햇빛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햇빛은 지구 역사상 계속 밝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고려 거란 전쟁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햇빛 밝기보다 더 어두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해는 점점 상상이 안 밝아지고 됩니다. 있고, 예. 해는 점점 밝아지고 있고, 그래서 나무 밑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요즘은 콩도 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달래라든지 양파라든지 다양하게 심어도 됩니다. 콩, 달래, 양파. 네. 예.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여러 작물들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바로 나무 구루터기 밑에 정도는 달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달래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거 심어 놓으시면 단연생이기 때문에 다시 심지 않고 수확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발상의 전환 같은데요. 네. 그늘이 있는데도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나 보네요. 네. 신기합니다. 너무 강하지만 않으면 어지간한 햇빛에서도 잘 자랍니다. 조금만 있어도 어차피 5%다. 알겠습니다. 2445님. 그 올해 처음 10월에 튤립 9근을 받아서 심었는데요. 그대로 둬도 될까요? 위치는 강원도 평창 산 중턱입니다. 보내주셨네요. 네, 튤립이라든지 수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가을에
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른 봄에 이제 꽃이 피고 나면 되게 이제 어디에다가 내가 심었지? 꽃이 지고 나면 또 잎도 다 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심어놨는지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 또 나오면 아 여기 옛날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 튤립이나 수선화 구구는 한 5월쯤 되면 캐서 양파망에 이렇게 걸어서 말려뒀다가 다시 가을에 심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두면 또 이제 비 오고 장마철에 습하고 그럴 때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또 갉아먹거든요. 구근을. 네네.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꽃 지고 나서 잎이 다 지면 캐서 양파망에 걸어서 말려놨다가 한 10월경에 다시 심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그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네, 전남 순천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마늘 정자 있잖아요. 저장고에다 넣으면은 뭐 안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안 넣고 밖에다 걸어 놓으면은 그 뿌리 쪽에가 그 콩고물처럼 막 벌레가 나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 마늘을 저장고에 넣으면 안 좋다고. 네, 근데 또 밖에 두면은 벌레가 생긴다고요? 벌레가 뿌리 쪽에가 네. 콩고물처럼 막 부시부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벌레들이 먹고 배설물을 이제 밖으로 내놓기 때문에. 네. 근데 마늘은 보통 이제 그 저장고에다 넣지도 않고 아주 건조한 곳에다가 양파망에 널거나 아니면 엮어서 이렇게 천막 밑에 매달아 놓잖아요. 네, 밖에다 걸어 놓으신. 네네. 네. 그렇게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벌레는 어떤 벌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저장고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장고도 보통 이제 한 0도에서 한 4도 정도 사이에 냉장고에다 넣어도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심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넣어도 나중에 종자로 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장고에다 넣으면은 키가 막 커버린다고 그런 소리 들려서. 네. 그런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 봐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또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문자로 질문 남겨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612 하나님이요. 대추나무 밑거름으로 복합비료를 줘도 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복합비료 주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네, 보통 모든 작물들이 밑거름은 퇴비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웃거름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밑거름으로는 우리가 감사거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늦가을에 낙엽 지고 나서 주는 그 감사거름을 밑거름으로 해서 대추나무 주변에다 이렇게 퇴비로 이렇게 주시고요. 이후에 이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복합비료로 해서 이렇게 웃거름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밑거름을 먼저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네. 965 하나님 고구마 재배 수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어디 사는지를 알면 좀 좋을 텐데,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원인은 너무 많나요? 농사 지으신 분들이 더 잘 알죠. 아,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인지는 전혀 모르니까요. 네.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965 하나님 뭔가 좀 덧붙여서 그 좀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미진님이요. 텃밭을 오래 했는데 쪽파는 심으면 다 죽더라고요. 그 마사토 흙하고 황토 흙하고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밭은 진흙 땅이거든요. 네, 곡식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모든 그 쪽파라든지 이런 그 구근류 뿌리 채소들은 네. 모래 땅이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으면 진흙 땅이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진흙 땅은 좀 산성화가 되기가 쉬워서 또 이런 산성화된 토양 환경에는 땅벌레들이 해충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토양 개량을. 네. 그리고 또 마사토흙이랑 황토흙이 차이가 있냐고. 네, 그 지금 현재 진흙이라고 그랬던 게 이제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이런 땅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 그 연탄재 있잖아요. 연탄재로 이렇게 토양을 개량을 했거든요. 연탄재를 이제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밭을 갈아주면 토양 환경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연탄재들도 구하기 어렵고 연탄재에서 나오는 그 중금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또 안 좋게 만드니까 사실은 이제 마사토라든지 한번 복토를 하셔서 새로 땅을 개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222님이 가을에 꽃 씨앗을 채종해서 냉장고 보관 중입니다. 그 파종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어떤 꽃인지 정확히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지금 질문을 보면서 네. 꽃이마다 가을에 파종해야 될 게 있고 또 봄에 파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곽꽃 같은 거, 곽꽃 가을에 이렇게 예쁘게 피잖아요. 노래에도 동요에도 있고 그 곽꽃은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고요. 다른 봉숭아라든지 다른 꽃들은 이른 봄에 파종해도 잘 나옵니다. 네. 6222님도 뭔가 좀 정보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73 하나님도 그 1년생 잡초의 제초제 살포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분재나 입재가 효과가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환삼덩굴이 애를 먹입니다. 네. 예. 제초제 저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네. 아무래도 분재하고 입재를 구분하시면 분재는 이제 고온 분말이니까 사실은 이제 효과를 고루 낼 수가 있고요. 입재는 사실은 이제 알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이제 고루고루 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분재나 입재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는 잡초가 나기 전에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싹들이 이렇게 그 약효를 보게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숙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먼저 인사 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 여긴 부산인데요. 감자를 심어보려 하는데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부산이니까 좀 일찍 심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 3월 중순, 3월 초에 심어도 사실 될 것 같긴 한데요. 땅이 풀리면 이렇게 이제 씨감자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좀 그 씨감자가 그 당시 이제 그때는 이제 3월 초쯤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다 남은 감자 심지 마시고요. 네, 꼭 씨감자로 그리고 고냉지에서 이렇게 종자용으로 생산한 씨감자로 이렇게 활용해서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때쯤 되면 아마 또 감자 심는 방법 관련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0923님, 관장님, 아나운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대구인데요. 매년 감나무 묘목을 심어도 살지를 않아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네. 예, 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감나무 잘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예. 매년 묘목을 심어도 살질 않는데요. 더구나 추운 지역도 아니고 대구면. 대구인데. 네. 좀 심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묘목 심을 때는 꼭꼭 밟아줘서 이 뿌리하고 흙이 잘 밀착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물을 듬뿍 심고 나서 물을 듬뿍 줘서 빈 공간,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없도록 뿌리하고 흙이 밀착돼서 완전히 밀착되도록 물을 줘서 그 빈 공간에 공기까지도 다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어야 이게 활착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3357님 박 관장님의 농사일지를 구하고 싶은데요. 판매처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농사일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마 그 설날 구정이죠. 즈음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때 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예고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아까도 사실 보였는데 제가 피하고 있었거든요. 예,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관장님. 네.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출근길에 비나 눈이 조금 온다고 합니다. 대비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보도 프로그램